사실 어느 나라 군대나 사각방패, 둥근방패는 다 써요. 네. 둥근방패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막 치고 나가는 돌격대가 쓰는 거예요. 외구의 목궁은 표준 사거리가 25m, 40m입니다. 조선군은 140m예요. 저렇게 마주보고 쏠 일이 없어요. 모피 입고 계신데 아마 저러고 입었으면 아마 더위 때문에 쓰러지셨지 않을까. 북한에 있는 함흥 본궁에는 이성계 활이 보존이 돼 있어요. 전시용 활이 아니라면 대단한 강공인 건 맞다.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지난번 영상 조회수가 쌍 15만 아주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는데요.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소장님 새 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임진왜란 해전사 이순신 장군과 이제 수군들 전투 얘기를 썼어요. 그동안의 이순신 장군 해전사는 워낙 연구들도 많이 됐고, 내가 이 책을 처음 쓰려고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설보다는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했고, 저 나름대로 해석과 특히 전투 과정이라든가 특히 선조와 이순신 원균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6월 말에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드라마 정도전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보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산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황산 전투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380년 8월경 왜구가 500척의 배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진포, 지금의 충남 서천이죠. 이곳에 상륙한 왜구는 경북 상주 그리고 충청도 일대를 약탈하게 되는데요. 고려군은 이제 사근내역, 지금의 함양에서 왜구와 일전을 벌이지만 대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왜구는 황산, 지금의 남원 일대에 진을 치고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데요. 이때 이성계가 토벌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왜구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일단 황산 전투가 벌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혹시 뭐 더 설명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꽤 드라마틱했는데, 진포에 상륙해서 약탈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최무선 장군이 이끄는 고려 수군이 오게 됩니다. 그때 고려가 이제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해서 정박해 있던 배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구가 육지로 내려간 틈에 비어있는 함대를 공격해서 약간의 뭐 경비병은 있었지만 배들을 모조리 태워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들의 배들은 거의 다 침몰시켰지만 이미 왜구의 본대는 상륙을 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얘들이 이제 돌아갈 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 어떻게 또 뭐 연락은 했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 올 때까지 한국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했고, 어쨌든 이 단위 부대가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의 왜구였기 때문에 고려 정규군도 격파하게 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근데 그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500척이라고 해도 배들이 큰 배 작은 배가 있기 때문에 평균 20명 잡으면 한 10,000명. 10,000명쯤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실망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삼국지의 100만 대군은 다 뻥이고 고려 거란전쟁 40만도 총수지 이게 전투부대가 아닌데, 이 왜구도 뭐 이런저런 자기들 뭐 사람도 좀 있었겠지만 이게 순 전투병력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해적이면. 그러니까 10,000명이면 결코 작은 부대가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도 10,000명이면 뭐 적은 수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 지방을 약탈하고 다니다가 남쪽 지방 전투의 공식이 있습니다. 군대가 고립되면 꼭 가는 데가 있죠. 한국전쟁 때 빨치산, 그 전에 동학농민전쟁 때도 동학군이 마지막에 몰렸을 때 가는 곳은 다 지리산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조선 수군 뭐 배라도 탈주해서 갈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본 쪽에 어떻게 전령은 보냈고 겨울을 나야 되니까 약탈을 해서 식량을 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일반 지형에서 우리가 뭔가 좀 산악지대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들어간 입구가 운봉이에요. 여기 정말 재밌는 게, 자기 세력이 세면은 1선에 있겠죠. 약해지면 2선에 있고 더 하면 3선에 있고 더 약해지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리산 빨치산 하는 루트 단계하고 옛날에 동학농민전쟁 때 동학군이 들어가서 버티는 구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1선, 2선, 3선
산속 요 단계에 거쳐간 마을 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막 몇백 년이 흘러도 그러니까 지정학적 구조도 안 바뀌니까 갈 곳은 똑같군요. 그러니까 운봉은 뭐 지리산 빨치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리가 이제 운봉이에요. 거기서 그 운봉 일대에서 왜구가 주둔을 겨울을 나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을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이제 관군들을 이끌고 오게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엄합니다. 근데 저렇게 벌판에서 만났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기자님이 이제 많이 늦었다. 우리가 사실 벌판이 잘 없잖아요. 우리 지형 중에도. 그러니까 벌판은 많은데 굳이 벌판에서 안 싸우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벌판에서 우리가 이제 전투 씬을 찍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출했는데 아마 실제 전투는 어디 이제 산 기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연히 방어하는 쪽에서는 산기슭에 있고 공격해 가는 쪽에서 벌판을 지나 산으로 올라가게 하겠죠. 왜 우리가 쓸데없이 벌판에 내려가 싸우겠어요? 아니 장군, 아니 하면 순찰사께서는 후방에 계시겠다는 겁니까? 내는 황산으로 가갔었다. 장군, 거기를 그 왜구들 속을매다. 이질환이죠. 가면 죽는다고요. 변장군이 이 장군, 변환열 적과 장군입니다. 싸우는 도중에 뒤에서 왜구가 한 놈이라도 나타나면 내래 죽은 거니까 그땐 산성으로 퇴각하시오다. 정몽주. 장군, 웃다! 일단 이렇게 사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런 건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때가 10년 전이잖아요. 네. 드라마가 한국, 10년 전이죠. 드라마 당시에 좀 많이 뭐 이렇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고 복장 이런 거 많이 좋아진 건데 아직은 좀 오개피가 꽤 있더라고요. 뭐 어떤 점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군대가 벌판에서 마주쳤으면 일단 사격전, 지금도 그렇지만 일단 포격전 벌이는 건 기본입니다. 고려군도 저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제 양쪽을 대비하느라고 한 모양인데 자세히 보시면 고려군은 둥근 방패를 들고 있고 왜군은 이제 사각 방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 때 이제 저렇게 해서 양쪽의 차별성을 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느 나라 군대나 사각 방패, 둥근 방패는 다 써요. 그리고 사각 방패는 보통 길게 해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창으로 밀거나 활을 방어할 때는 큰 사각 방패를 씁니다. 그리고 둥근 방패는 주로 백병전. 그것도 창이 아니라 좀 약 검이라든가 이런 걸 쓸 때 둥근 방패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형태가 여러 가지를 운용을 한 거군요. 한 당연히요. 군대에서. 예. 고려군 이렇게 둥근 방패만 들고 있다는 건 사격전을 대비한 장비가 전혀 없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전투는 창이지 칼로 휘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칼 휘두르고 이러는 건 외구가 더 강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둥근 방패로 이렇게 저 고려군처럼 나가는 건 우리가 니들보다 훨씬 백병전 잘해. 예를 들면 과거에 페르시아군하고 그리스 중량보병대가 붙을 때 이 백병전에서는 그리스 애들이 자신이 넘쳤잖아요. 이런 애들이 둥근 방패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둥근 방패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막 치고 나가는 돌격대가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 300에서도 스파르타군 애들이 그렇죠. 동그란 방패 쓰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 양쪽에 원래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는 활이 세고 쟤들은 좀 백병전이 세다. 그러면 고려군은 더더욱이 이 사각 방패 위주로 나가야죠. 그럼 만약에 실제로 사격전이 벌어졌다 하면 왜구와 고려군 둘 다 사각 방패를 그럼요. 사각으로 바리케이터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때 전후해서 그 킹덤 오브 헤븐 나오고 또 외국의 몇몇 사극 드라마들 나올 때부터 굉장히 전투가 현실성 있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꽤 엉성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때가 아마 되게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 때는 외국 사극들도 저런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박사님의 책이 아직까지
많이 이제 읽히지 않았던 그때 점점 서서히 읽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증에 관심을 제 갖게 때문에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게 킹덤 오브 가 좀 어, 바뀌고 하니까 네. 영향이 빨리 온 것 같은데 네. 저 때가 거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격전을 하는데 저게 사실 좀 그런 게 활하면 우리잖아요. 예. 나름 신경 썼어요. 조선군은 각공을 들고 있고 예. 왜군은 이제 목공을 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예, 나름 목공 들고 그거를 있죠. 예, 신경 썼어요. 그런데 왜구의 목공은 표준 사거리가 25m, 40m입니다. 조선군은 140m예요. 저렇게 마주보고 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그 사거리가 훨씬 길었다는 거의 거죠? 3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우리는 사격 위주니까 네. 사각방패의 진을 탁 치고 쏘는데 얘들은 쏴도 중간도 안 날라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이 들어갔어야 돼요. 아니면 뭐 산을 비탈의 왜구가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뒤에서 장거리 포격을 해주는 가운데 왜구를 향해서 이제 진격하고 왜구는 가까이 오니까 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마주보고 쏘잖아요. 이거는 네. 고려군이 엄청나게 양보한 거지. 우리가 네. 활이 길지만 공평하게 결투로 가겠다 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저렇게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오게티를 굳이 하나 더 잡자면 네네네. 일본 활은 굉장히 이게 긴데 네. 저렇게 중간에 자꾸 쏘질 않고 밑에를 자꾸 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생각에 우리는 활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서 화살을 당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당기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일본은 목궁이라 길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한 3분의 1 지점에서 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활 쏘는 포즈가 우리랑 똑같은데 사실은 활이 이렇게 길면 여기를 잡아갖고 이렇게 들고 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선군 화살이 되게 길어요. 네. 근데 일본군 화살이 훨씬 깁니다. 아, 우리 화살이 훨씬 짧고. 그게 화살의 길이가 이제 사거리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그럼 당연히 끼치죠. 속도와 사거리. 음. 관통력에서는 중량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 화살이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느리게 날라오고요. 막 바닥으로 기면서 날라와요. 그러면 대신 화살이 긴 대신 사거리는 짧고 짧아지고 느린 힘도 대신 없고. 위력은 더 셉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면 그리고 굳이 보이니까 그런 거를... 또 쳐내지. 맞아, 그러겠네요. 또 그러면 굳이 그런 활을 쓸 이유가 있어요? 저 각궁은 습기에 약해요. 아, 우리 군이 쓰는 각궁은 예, 저게 습기에는 정말 쥐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할 때 장마철이라서 우리가 그죠. 할 위화도 수 있다라고 해군하죠. 한 게 그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악요가 높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 사격전은 굉장히 무슨 서부의 하워의 결투하듯이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저 멀리서 쏴요. 제가 일본은 화살이 길어가지고요. 예. 한 30m인가 20m, 25m인가 사격장에 쏘는 거 봤는데 비행기 착륙같이 날아가요. 화살이 이렇게 하고 슉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갑니다. 대신 장점은 어떤 그 환경 기후에서든 좀 쓸 수 있는 활이었던 거고. 뭐 그런 점에서는 습기가 많을 때는 쓸 수 있는 활인 건 맞죠. 다만 아무래도 일본군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무장이 칼이다 보니까 활에는 조금 덜 신경을 쓴 그런 것도 있었나요? 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뭐 사무라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백병전을 한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둘이 같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활을 많이 써요. 아니 활이 25m라고 해도 백병전을 하려면 1m 앞에야 되는데 기자님 같으면 25m 밖에서 쏘겠어. 굳이 활 약한데 가서 1대1로 붙자 그러겠어요. 일본군도 실제 전쟁하면 활에 의해서 사상하는 율이 훨씬 높았다고 그래요. 우리 활은 걔들보다 몇 배는 더 위력적이니까 뭐 우리가 활의 비중은 훨씬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격전 끝내고 돌격전에 들어갑니다. 와, 이게 용감하게 돌진하는데 동그란 방패. 그러니까 6탄전에 자신 있으면 동그란 방패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 전투에서는 칼보다는 창을 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왠지 대형을 이루고 들어가는 척 하면서 막상 전투 장면은 그냥 뭐
과거 무협지 수준으로 하잖아요, 저렇게. 근데 실제로 저렇게 난전이 잘 안 나고 이게 대형으로 붙어야 되는데 싸워서 또 공간을 약간씩 주면서 싸운다. 근데 이때는 요즘 거하고 옛날 거의 중간 형태여가지고 가만히 보시면 뭔가 방패를 들고 대형으로 가는 듯한 포즈를 그리고 창하고 칼이 부딪히는 것만 나올 때는 대형으로 붙는 것 같고 그렇죠. 뭐 또 이렇게 들어가면 1대1 결투로 막 바뀌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비난하지 말고 역사의 그럼요. 발전 과정으로 이해하고 보시면 일종의 참 이제 재밌더라고요. 사극 전투씬의 과도기였는데 나름 그래도 뭐 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죽지 말라. 이성계는 자기 본군을 이끌고 당시 고려군도 이성계가 데리고 온 가별초 자기 약간 사병 집단이 있었고 고려 또 정교군이 또 따로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뭐 용벼천가 기록이나 뭐 태조실록 기록이니까 아무래도 이성계 위주로 썼겠죠. 네. 그래서 되게 고려군은 구경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전투는 뭐 이성계 동북군이 다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주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고려 정규군보다는 이 동북면에서 온 군대는 거의 친족 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속력이 강하고 전투 경험이 많은 부대니까 전쟁터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변환열로 대표되는 이 고려 정규군 부대가 이성계 측 기록에는 그냥 구경만 거의 뭐 보조 구경만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도 꽤 용감하게 싸웠고 그런 부대가 있었다고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주도적 역할을 이성계 부대가 할 수밖에 없던 것은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고려군이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싸우지만 이 무술 감독님들께서 근데 이게 장군들이 항상 그 드라마 보면 이게 말 타고 싸우는데 이거 사실 말 타고 싸우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말들을 제대로 중갑옷을 익히면 아마 촬영이 안 될 거예요. 말들이 촬영을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갑옷을 입지 않고 저렇게 싸우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저런 기병들은 대체로 적군이 무너질 때, 예. 뭐 이럴 때 쓰고, 그리고 기병도 일단 경기병으로 활로 공격하지 무조건 저렇게 돌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붙으려면 정말 중장갑을 해서 탱크 부대처럼 밀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도망가는 적을 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죠. 저도 봐도 그러니까 뭔가 속도로 밀어붙여서 이런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싸움이지 그냥 이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말을 타서 이렇게 칼로 써는 거는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저렇게 안 싸웠었거든. 그리고 내가 봐도 그냥 내려서 싸우는 게 편하잖아요. 실제로 말도 저렇게 안 하고 활이나 창이 우선이에요. 창이 부러진 다음에 칼은 도망가는 애들 등 뒤에서 치거나 할 때 하지.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말을 타고 있어도 제가 창 갖고 덤비면 나는 사실 노출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어쨌든 보이기에는 멋있지만 실제로 뭐 이랬을 가능성은 네, 크지는 저건 않다. 칼은 도망가는 애들이나 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의 스토리, 전술적 스토리는 왜군 본대가 있는데 정면에서 고려군이 희생을 무릅쓰고 소모전을 하면서 지금도 고려군이 상당히 전사했고 그쵸. 지금 왜군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비장하게 이성계가 이제 별동대를 이끌고 왜구의 본진이 있는 더 강한 곳을 치러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가분이 잘못한 건 아니고 기록들이 워낙 짧잖아요. 그래서 짧게 돼 있으니까 뭐 저런 식으로 쓰여 있긴 해요. 그래서 너무 짧게 쓰여 있으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쓰여져 있는데 기록이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 사실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서 검증해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그건 아니었고 황산이라는 곳에 왜구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황산 위치는 정확해요. 왜냐면 조선 시대 비도 세우고 뭐 기석도 했으니까 여기가 어떤 데냐면 되게 낮은 언덕이에요. 그리고 뒤가 하천이 흘러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수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벌판이고. 근데 왜구가 여기서 제일 심한 뻥은 왜구가 고려군보다 10배나 많았다. 아니, 그건 아니지. 당시 그 이성계와 변환열 등등 이 고려군 이 진압하러 온 고려군이 한 규모가 어느 정도 정확한 기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구가 10,000명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10분의 1이었으면
동북면 군대하고 고려 정부군 합쳐서 1,000명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10분의 1은 아니었겠죠. 세배도 너무했죠. 예. 그러면 고려군이 10,000명이 갔다면 쟤들이 10만 명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 말이 안 정도까지는, 되잖아요. 5,000척이 왔어야죠. 그래도 그럼. 왜군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구가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다만 얘들이 역대급으로 많은 부대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참. 그리고 기록에 보면 황산에 전병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센 부대가 있었고 그곳에서 배수진을 치고 언덕에서 버티고 있으면 고려군은 어쨌든 쟤들을 쳐야 돼요. 그런데 언덕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딱 작은 토성 같은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고 거기 정예병들이 있다면 고려군 입장에서는 백병전에는 자신만만한 왜구를 정면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왜구가 유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백병정을 통해서 돌격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계속 이어서 보죠. 그래서 고려군이 일단 첫 번째 전투에서 일단 좀 패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라이 사이코의大将 여기서 이제 야기발도가 나오는데 야기발도 소년 장수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어떤 장수였다고 역사 속에서는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까? 사실 황산 전투가 고려군의 대승이었기 때문에 왜군에 대해서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아기발도는 본명도 모르고 어디 출신인지도 잘 모릅니다. 아기발도가 원 이름이 아니고 고려군이 붙인 이름입니다. 특히 그 함경도 이쪽 사람은 애기야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린애들이란 뜻이 아니라 좀 젊은 애들도 애기야 많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뭐 저는 애기라고 하죠. 예. 하긴 경상도도 같이 올라가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발도는 바투예요. 몽고 말로 바투인데 이게 전사, 용사를 바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은 용사, 백말 타고 나와서 뭐 창 들고 휘저 때문에 예. 이성계가 막 감탄할 정도로 아주 진짜 대단한 놈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성계가 저걸 포로로 잡아서 부하로 쓰자 이런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잘 싸우는 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걔가 나타나면 막 피하고 하면서 아기바투라고 불렀던 거죠. 당시 이제 일본 정세를 보면 일본이 남북조 시대였고 일본 안에서도 호족 세력들 각 지방 세력들끼리 엄청나게 많이 치열하게 싸웠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밀려난 어떤 일본의 지방 세력이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왜 오다 노부나가나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로 가는 과정이죠. 전국 시대가 열린 건 각 지방에서 세력 다툼이 커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이 그 센코쿠 시대의 세력 다툼이라는 건 그냥 지방끼리 싸움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지방 안에서도 예. 새로운 세력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중앙 통치력이 약해지니까 이 집단하고 이 집단이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예. 새로운 세력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올라온 세력들이 커지니까 그다음 전국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신진 세력들이 올라오고 기존 세력들 없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려다 보면은 전문 군사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돼요. 실전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것은 역시 뭐 해적? 외국,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무역인데 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무역하는 게 해적이죠. 예. 그래서 이때 해적은 단순히 그냥 기존 계층에서 떨어져 나온 범죄자 집단들이 막 남의 나라 가서 약탈하는 이런 일도 있었겠지. 그건 원래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이 점점 세력이 세지면서 외국에 가서 약탈을 해서 그걸 또 국내 시장에 갖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남들 나라 같으면 정상적으로 무역할 거를 해적 스타일로 해버리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그럼 아기발도도 정확한 어떤 출신은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잘 나가는 해적이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역 세력일 수 있는 거죠. 지역 군대들,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작은 무사 집단들이 있는데 그런 무사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무사 집단이 성공한 무사 집단, 잘 나가는 무사 집단일 수도 있고 기자님 말씀처럼 뭔가 패권 경쟁에서 밀려서
뭐 섬으로 쫓겨왔거나 야 이제 우리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적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러는 하향세에 있는 집단일 수도 있고 뭐 용명 집단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기발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쇼군! 황산노 군도야 도시대 특히노 코우 고객기 신화간다. 리선계가 환산이마스! 자, 여기서 항산에서 전투가 펼쳐지는데 아니 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가 많은 숲에서 전투가 잘 이루어지진 않죠. 절대 안 이루어져요. 왜요? 아니 뭐 나무를 벌목할 시간이 없었거나 네. 또는 뭐 옛날에 그 로마군하고 게르만족이 싸울 때 네. 로마군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병 밀집 대응이잖아요. 네. 근데 게르만족은 등치들이 좋으니까 1대1로 싸우면 자기가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부러 숲으로 유인해서 로마군이 대형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쓰긴 했습니다. 아 맞아요. 영화 막 글래디에이터에서도 그런 장면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 왜구의 장기와 조선군의 장기를 생각하면 고려군이 저렇게 숲에 들어가서 왜구하고 난전을 벌일 이유는 바보 아닌 다음에 없겠죠. 이거는 아마 당시 방송 사정상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황산 전투가 벌어졌던 때가 음력 9월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러면 남쪽 지방이에요. 10월, 11월 그때쯤이었겠네. 10월쯤이었겠죠. 10월쯤, 예. 여기 지금 막 눈도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대와 이질환에 막 이렇게 모포 아니 뭐 땀복을 입었을 수도 있죠. 모피 입고 계신데 예. 아마 저러고 입었으면 아마 더위 때문에 쓰러지셨지 않을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 두껍게 입으신 거 아닌가? 어쨌거나 이렇게 근데 이성계가 또 저렇게 또 칼솜씨도 좋았을까요? 아, 그거는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 이성계 젊었을 때 싸우는 이야기를 보면 활만 잘 쏜 게 아니고 예. 백병전도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1대1 결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이거 너무 안티 거는 것 같은데 실제 칼 갖고 저렇게 대여섯 명 못 뺍니다. 아 왜요? 이게 칼이 휘어지나요? 날 다 빠져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자동차 만드는 특수강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저렇게 하면 칼이 얼마나 버티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저렇게 옛날 칼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한두 번 쓰면 날 빠지고 휘고 뭐 못 쓰게 됩니다. 적을 멋지게 해치우는 이성계. 아 활을 맞습니다. 성님의 근데 실제 당시 황산 전투에서도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이성계도 다치고 했을 것 같아요. 이성계가 저때 나이가 있는데도 옆에 있는 자기 부장들, 장수들 데리고 적진 속에 말 타고 돌격해서 휘젓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포위된 적이 있었는데 예. 이성계를 노리고 아주 왜구가 겹겹이 공격을 해서 그걸 돌파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부상을 입었어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다리에 다치, 왜냐면 말 타고 싸우니까. 다리 쪽을 다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당시 이게 밤낮으로 되게 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거는 맞죠? 네, 치열한 전투였던 건 막 어쨌든 이성계 평생에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 세상을 갈수 없다. 그런 설렘을 치지 말라. 외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지면은 그냥 완전 다 섬멸돼 버리는 상황이니까 죽기 살기로 싸웠던. 쟤들은 퇴로가 없습니다. 예. 이제 고려의 원군이 도착합니다. 변한열 장군과 백은명 장군이. 좀 안타까운 게 저 때는 전투 장면이 늘 딱 두 패턴밖에 없었어요. 항상 내복에 걸리거나 네. 아니면 저렇게 막 결사적으로 네. 싸워서 뭐 코너에 몰렸는데 갑자기 뭐 안 올 것 같던 애들, 겁쟁이 도망갔던 부대들 그런 애들이 갑자기 막 용기 백배 해가지고 와 달려오는 이제 기병대 스타일. 그렇죠. 딱 걸리면 함정이구나. 항상 나오는 대사들. 예.
그래서 뭐 마지막 순간 끝까지 싸우란 말이야. 그럴 때 갑자기 어디선가 우르르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 네, 전환됐는데 이제 좀 외구를 이제 많이 좀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조선의 매트릭스. 성계! 일 없다. 수선 떨지 마라. 오, 아니 저 갓나 새끼 저 죽여버리겠어 아저씨. 아니 보면 이렇게 아기발도가 입고 있는 갑옷이 활을 다 튕겨내는 것으로 나오는데 강도가 이렇게 셌을까요? 실제 외구하고 전투하다 보면 조선군도 늘 적장을 노리죠. 그쵸. 그리고 일본군도 다 사무라이고 막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런 걔들도 사실 100명 있으면 몇 명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앞장서 싸우는 게 중요한데 예. 그렇게 돌격하려고 마음 먹은 장수들은 갑옷을 몇 겹으로 껴입고 안에도 또 보강을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저렇게 튀겨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화살을 맞아도 이제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중종 때 싸웠던 기록 중에 하나는 갑옷을 얼마나 두껍게 입었는지 이렇게 튀겨내는 게 아니라 박혀요. 박히는데 7대를 맞았는데도 막 쫓아와서 조선군 장수하고 백병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안에 어느 정도 상처는 입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상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충격은 전달되지만 그런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몇발 남아. 이게 다요. 2발 남았다. 정렬. 야. 이성계 이질환의 원맨 쇼가 원맨은 아니죠, 투맨이죠. 당황한 왜군들. 저렇게 장군이 혼자 이렇게 적진해 뛰어 들어가면 병사도 놀라겠어요. 근데 저게 20대 때는 저렇게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저 나이에 저렇게 하면 옆에 있는 애들 다 벌 받아야죠. 감히 이제 당시 이제 이성계가 나이가 한 40대 50대 됐었나요? 아니죠. 벌써 60대. 이때요? 황산 전투 때? 나이는 좀 세봐야겠는데 아. 이성계가 왕 됐을 때가 거의 60대 후반이었으니까 1380년이니까 조선 건국이 92년이잖아요. 네. 한 12년 전이죠. 그러니까 거의 50대였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50대면 저렇게 막 이렇게 뛰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 기록 볼 때 항상 그 노칭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막 돌격했다. 혼자 안 뜁니다. 기록엔 알렉산더가 뛰었다고 돼 있지만 아니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황금 갑옷을 입고 막 성벽에 맨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우린 영화에 볼 때는 막 혼자서 막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그런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뛰면 옆에서 같이 뜁니다. 그렇죠. 알렉산더와 아이들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자기 옆에서 후이들랑. 안 뛰면 네. 장군이 사표 내야지. 네. 그리고 나중에 전투 끝난 다음에 너 같이 안 뛴 애들 너 왜 그때 같이 안 뛰었니? 자기가 사표 내야지. 어. 상대가 이제 아기발도에게 달려가서 점프샷. 아직 벌도 여기서 그냥 활로. 어우. 잔혹하네요. 저 상황에선 그냥 칼로 죽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저기 조금 약간 그게 있는데 이 갑옷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 안면갑은 겁주려고 하는 거고 물론 기본적으로 좀 겁주려고 하는 게 있고요. 저거는 그렇게 보호 장구가 안 돼요. 이 안면갑은 그렇게 보호력 없습니다. 화살을 쏘니까 안면갑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원래 기록에도 투구라고 돼 있죠. 사실 어떤 방어의 목적보다는 적에게 약간 위협감을 주기 네. 위한 그런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록에는 도저히 쏠 데가 없어서 네.
투구를 맞췄더니 아기발도가 놀라서 입을 벌렸는데 뭐 입안으로 쏴넣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과장이 들어갔고 어쨌든 근거리에서 뭐 투구를 맞추고 얼굴을 맞추고 이러면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무슨 안면감 입에다 집어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활로 투구를 벗겨낸 다음에 또 쏴서 아기발도를 이제 잡아냈다라는 거군요. 근데 어쨌거나 활로 이 외구의 적장을 잡아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이성계의 신들린 활솜씨는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듣는데 한편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조선의 초대 왕이니까 건국자니까 약간 좀 그 띄워주기 위해서 활솜씨도 과장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이 뭐 있기야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과장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없는 얘기 하는 거 같고 네. 있는 얘기를 부풀리는 거. 세 가지네. 그리고 실수한 거는 네. 얘기 안 하는 거. 조선에는 명궁들이 많은데 이 명궁을 이야기할 때 대체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하나가 힘, 강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쟁에서는 꼭 무슨 눈에 맞추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몸통에다 맞추고 강력하게 박으면 되는 거니까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쏘려면 힘이 중요하죠. 특히 각궁은 워낙 세니까. 그리고 정확도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말 타고 활을 쏘기 때문에 기마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운 기술이에요. 힘, 정확도, 그다음에 그리고 기마술. 말 타고 쏘는 기사. 이거는 두 손을 고삐를 안 잡고 쏘고 몸을 이렇게 하고 날리면 쏴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야구공 던지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탁월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계 강궁 얘기하면은 기록에도 엄청 나가지고 뭐 아무도 그 활을 못 당겼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북한에 있는 함흥 본궁에는 이성계 활이 보존이 돼 있어요. 이성계가 직접 쓰던 활이요? 네. 우리 보지도 못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그 조사했던 옛날에 조사했던 기록에 의하면 사용한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거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전시용 활이 아니라면 대단한 강궁인 건 맞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힘드냐면 제가 옛날에 활 만드는 장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 나름 이렇게 고증을 해갖고 장군활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기념으로 만드셨대요. 저거 당긴 사람 우리 지금 애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강호동 씨 같은 분이 당기고 또 이제 연습을 하면은 되겠지. 뭐 근데 이제 지금은 활을 그렇게 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드문 강국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주몽도 신궁이었다고 하잖아요. 나라를 건국한 인물들과 활솜씨 이게 어느 정도 뭐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뭐 주몽도 그렇고 이성계도 그렇고 결국은 그 시대는 결국 무력을 가지고 리더가 돼야 되는 시대니까 본인들이 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도 아무리 싸움 잘해도 백병전은 부담스럽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렇게 체격이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예나 지금이나 삼국시대나 항상 활을 잘 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말 잘 타고 활 잘 쏜다는 것은 거의 트레이드였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무장들은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 반드시 좀 갖춰야 할 일종의 스펙이었던 거네요. 황산 전투에 대한 고려사 기록을 한번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맞춰볼게요. 황산에서 태조가 이미 험한 길에 들어서 적의 정예가 과연 태어나왔다. 태조가 대우전을 20발 쏘고 이어서 유엽전을 이 대우전과 유엽전이 화살의 종류입니까? 화살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기능성 화살, 기능성이에요 사실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능성이죠, 뭐. 예, 예. 근데 저기서 말한 대우전이라는 거는 이성계가 워낙 활이 크고 강공이니까 네. 핫깃을 달아갖고 되게 큰 화살이 있었대요. 제가 아까 조선 화살이 짧다고 그랬는데 네. 이성계는 같은 각궁이라도 큰 걸 쓰니까 화살도 우렁찬 화살을 쓰셨대네. 그래서 그게 대우전이고 유엽전은 이제 끝이 버드나무 잎처럼 생겼다라고 했는데 조금 좀 작고 버드나무 잎. 연습용으로도 많이 쓰는 그런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전은 좀 특별한 거니까 네. 보통 화살과 자기한테 맞춘 주문형 화살 가지고 있었는데 외구가 근데 이게 얘기는 뭐냐면 얘들이 막 돌격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성계가 화살을 쏴서 퍽퍽 쓰러뜨렸는데
외구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얘도 대단한 거지. 다른 애들 같으면 몇 발 퍽퍽 맞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마구 달겨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보통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남김없이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쏴서 이제 적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우전 좀 큰 화살, 유엽전 조금 작은 화살인데 대우전 20발을 쏘고 이어서 유엽전을 그들에게 쏘아 50여 발이 모두 그들의 얼굴에 적중하니요. 이러면 한 70여 발이 거의 뭐 원샷 원킬이었다는 얘기인데 대단하네요. 활시 소리에 응하여 쓰러지지 않는 적 없었다. 무릇 3번을 마주쳐 싸워서 섬멸시켰다. 그 다음 얘기 땅이 진흙탕이었기에 적들이나 아군이나 모두 빠져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했다. 그러니까 왜구도 이제 저런 쪽을 노린 거겠죠. 어쨌든 정규군이니까 대형을 갖추기 힘든 곳에서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난전을 벌이는 걸 유도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은 모두 적이었고 아군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이거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니 근데 옛날 기록들 보면 좀 답답한 게 그러면 쟤들이 뭐 애들이었다는 얘기냐 외구가 형편없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상대도 키워야 우리도 크는 건데 옛날에는 꼭 저렇게 하더라고. 쟤들이 셌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죽고 후드려 팰 만큼 더 셌다. 우리 모두가 슈퍼맨이었다. 또는 이성계가 그렇게 해치웠기 때문에 애들이 모두 슈퍼맨이 됐다. 꼭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고려사 전려가 이제 조선에 와서 좀 쓰여진 거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 마사지가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 싶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확실히 날아온 화살이 태조의 왼쪽 다리를 맞췄는데 왼쪽 다리를 다친 게 맞네요. 태조가 화살을 뽑아버리고 기세를 더욱 올려 전투를 독려하면서 더욱 급격하게 하자 군사에서는 누구도 태조의 부상을 알지 못하였다. 진짜 좀 급박한 상황이었나 봐요. 조금 하고 이제 아기발도 얘기가 나옵니다. 태조는 그 용맹함을 아깝게 여겨 이두란에게 생포하라고 하였다. 만약 사로잡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할 것입니다. 그자는 얼굴까지 견고한 갑옷으로 둘러쳐서 화살을 쏠 만한 틈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투구의 꼭대기를 쏠 터이니 투구가 떨어지면 네가 즉시 쏘아라. 라고 하였다. 드디어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 바로 꼭지를 맞추었는데 투구의 끈이 끊어져 기울어지자 그자가 급히 바로 섰다. 태조가 다시 쏘아서 다시 꼭지를 맞추니 투구가 마침내 떨어졌고 이두라는 곧바로 활로 쏴서 죽였다. 실제로 아기발도의 그 마지막 생명을 끊은 거는 이두란이었군요. 그러니까 저 기록도 보면 그 안명갑이라든가 어떤 그런 현장의 장면들을 약간 이렇게 상상을 더해서 쓴 건데 당시 사람들은 활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투구가 벗겨져서 노출된 얼굴을 쏘는 것보다 여기를 맞춰서 투구를 넘어뜨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태조가 훨씬 더 힘든 걸 했다는 건데 드라마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지막 제 치명타는 이두란이 했지만 그거를 이제 빌드업한 거는 우리 이제 태조였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볼 땐 태조가 한 수 위의 실력인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는 뭔가 라스트 샷을 해야 그렇죠. 딱 얘가 그 목숨을 끊어야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황산 전투에서 이성계의 지휘로 그 고려군이 대승을 거뒀는데 마지막으로 이 황산 전투가 끝난 뒤 이성계의 어떤 입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궁금한데 시골의 어떤 변변찮은 무장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미 그때도 어느 정도 이제 정계의 거물이었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시골 무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북면 군대는 어떻게 보면 사병이라기보다는 영주 무슨 봉건군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 회복하고 자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군벌이었던 이자춘을 끌어들여서 고려의 국방력도 보강하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남북에서 저기 쳐들어오니까 기존의 기득권도 좀 견제하고 세력 견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춘을 끌어들여서 벌써 그때 재상급으로 등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자춘이 갑자기 사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후계자 그때 20대였을 텐데 후계자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동북면 군대는 영주가 사망하면 영주가 계승하는 거니까 아무리 고려가 관직을 준다 어쩐다 해도 그러니까 그 동북면 군대의 수장이라는 지위는 아버지로부터 그냥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시골 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공민왕 때 이미 재상급 대우를 받았고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중요한 전투를 하면서
이제 세력도 키워가고 신뢰도 얻어가고 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대승을 거뒀으면 더더욱 거기 고려 정계에서는 그러니까 언터처블 거의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겠어요. 그게 이게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군벌을 절대로 키워줄 수는 없죠. 자기 군벌은 예나저나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려는 북쪽과 남쪽에서 계속 외침이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국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방입니다. 그래서 고려 어느 나라 군대든지 어느 국가든지 군대를 만들 때는 주적을 설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국방 개념, 전술, 무기, 병력 이런 걸 설계를 하는데 공민왕 때가 되면은 그 설계하고 그 설계가 안 맞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고려로 다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려가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그럼 새로 맞춤형으로 키우려면 재정도 키워야 되고 국가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북면 군벌이었던 이자춘, 이성계 집안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우대를 해준 건데 뭐 한신도 그랬지만 평화가 오면 군벌은 숙청한다. 이건 뭐 역사의 철칙이잖아요. 근데 평화가 안 오는 것이에요.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오고 북쪽 끝나면 남쪽에서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성계가 오래 버티게 되는 거고 오래 재상으로 있게 되는 거고 정몽주 나중엔 정도전까지도 와서 저 좀 키워주세요 라고 하고 태조가 정몽주를 키워준 거는 정말 정몽주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까? 뭔가 더 큰 야심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몽주 같은 인재가 오면은 내가 야심이 있던 없던 내 정말 정몽주는요 누구나 다 키워주고 싶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유능한 인재가 자기한테 오면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거 뭐가 있는 건가? 내가 좀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건가? 내가 뭔가 좀 되나 보다 이런 또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 하여간 정몽주는 야심이 있든 없든 야 쟤는 좀 키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인재였고 그것도 안 할 정도면 그거는 저 리더 자격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도전이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당시 시대가 계속 위기가 거듭되다 보니까 그 위기가 키운 명장이 또 이성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꾸준히 이성계 주변으로 모이고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결과적으로 조선을 건국하는 데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소장님께서 또 전쟁사 전공인 만큼 황산 전투 이제 함께 보면서 참 이렇게 재미도 있었고 또 깊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함께하는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정도전에서 기억나는 장면들, 함께 보고 싶은 장면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방송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